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럽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실린 세계적 석학의 한국 체험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기 때문인데요. 세계경제포럼 자문위원인 그는 처음 한국을 빠르기만 한 나라로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고정관념은 하나씩 무너져갔고 심지어 눈물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있던 경제학자가 발견한 한국의 진정한 가치,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 베르나르트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자 세계경제포럼 자문위원이죠. 학계에서 나름 명성이 있는 편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선진국 경제 시스템인데 유럽 경제 구조를 주로 연구해왔어요. 아시아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인정하지만 그 외 국가들은 통계 자료로만 접했죠. 세계경제포럼 아시아 세션 연사로 초청받은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 재편과 아시아의 부상이었어요. 왜 하필 저인지 의아했지만 강연료가 후했고 제 견해를 공유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은 분명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성장을 이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엔 체계와 전통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입국장으로 향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이 거의 없었죠. 여권을 기계에 올려놓고 얼굴 인식을 하니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스위스도 자동화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여권 심사 좀 제대로 하는 건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너무 빠른 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수화물을 찾는 동안에도 그 생각이 계속 이어졌어요. 컨베이어 벨트의 가방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유럽 공항에선 2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공항 로비에 도착하자 유심 자판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키오스크 터치 몇 번으로 관광객용 유심을 구매했어요. 결제는 카드를 꽂는 것만으로 끝났습니다. 전체 과정이 2분도 걸리지 않았죠. 뭐지, 이 나라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앱을 다운받아 노선도를 확인했어요. 깔끔한 영어 안내가 있어 어렵지 않았죠. 기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환승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지 정확히 87분 만에 호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취리히 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 보통 2시간 이상 걸려요. 그것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갈 때 말이죠. 호텔 로비에서 직원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베르나르트 교수님 환영합니다. 예약 확인됐습니다. 체크인 절차도 5분이면 끝났습니다. 객실 키카드를 받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속도가 놀라웠어요. 취리히 대학 연구실보다 빨랐죠. 이메일을 확인하니 내일 포럼 일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경제 지형의 변화와 아시아의 역할이었죠. 두 번째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어요. 빽빽한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첫인상은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빠르기만 한 나라인가? 이런 속도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침대에 누워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포럼에서 제 의문들이 해소될지 궁금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단순했습니다. 빠른 추격자, 모방자, 서구 시스템의 불완전한 복제품. 그게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의 이미지였죠.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선진국 경제의 조건, 체계와 전통의 중요성. 제 발표 제목이자 평소 주장이었죠. 제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단순한 성장 지표나 속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검증된 체계와 전통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어요. 빠르긴 하지만 아직 체계가 부족한 나라에게 내일이면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겠죠. 밤이 깊어갔고 저는 여전히 시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불빛들이 꺼지지 않았고 차들이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옳은지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론이 반박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낯선 불안감이 제 가슴 한구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이었죠. 회의장은 각국의 전문가들로 가득 찼어요. 의자에 앉으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미래 경제를 좌우할 핵심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넘기자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1위 CATL 35%, 2위 LG에너지솔루션 23%, 3위 삼성 SDI 8%, 4위 SK온 6%. 보시다시피 중국 CATL이 세계 1위입니다. 발표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35%라는 점유율은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한국이 배터리 강국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데이터는 분명히 중국의 우위를 보여주는데 말이에요. 참을 수 없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왜 자꾸 한국이 배터리 강국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CATL이 절대 점유율 1위인데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패널석에 있던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명찰에는 박현우 LG에너지솔루션 책임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CATL이 세계 최대의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하지만 양적인 1위가 곧 기술적 1위를 뜻하진 않습니다. 박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제 눈썹이 절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죠. CATL은 주로 중국 내수 시장에 강합니다. 양산형 배터리에서는 경쟁력이 있죠. 하지만 전 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회사들은 고부가 가치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택합니다. 박현우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GM, 폭스바겐, 포드, BMW, 볼보 로고가 차례로 등장했어요. 모두 유럽과 미국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였습니다. 이 자동차 브랜드들은 LG, 삼성, SK와 손잡았습니다. 고밀도, 고안전성, 초경량, 긴 수명이 단순 숫자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라는 표면적 숫자만 보고 판단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경제학자로서 그런 단순한 오류를 범한 것이 창피했습니다. 강의실엔 조용한 탄성이 퍼졌어요. 양산과 기술, 시장과 신뢰,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1등의 의미가 확연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현우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CATL이 양을 선택할 때 한국은 품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은 그 품질을 선택한 것이죠. 세션이 끝난 후 저는 박현우를 찾아갔습니다. 포럼 전시관의 배터리 기업 부스에서 그를 발견했어요. 마침 자리가 비어 있었죠.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현우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자고 권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배터리 샘플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저희 최신 배터리입니다. 동일 크기의 CATL 제품보다 에너지 밀도가 27% 높아요. 이 차이가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는 두 배터리를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했지만 무게를 재보니 확실히 차이가 났어요. 테슬라가 왜 점점 더 한국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에요. 저는 그의 설명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고정관념이 하나씩 깨지는 기분이었어요. 유럽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던 제 편협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전기차의 심장이죠. 안전성과 성능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데이터로만 세상을 판단하려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숫자 너머의 가치, 품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박현우의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좋은 배터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차를 만든 사람들이 압니다. 독일 기업들이 왜 저희를 찾는지 그들이 더 잘 알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빠른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품질을 선택한 나라라는 새로운 시각이 생겼습니다. 점유율이라는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취리히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서 저는 항상 데이터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은 것은 데이터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한국의 힘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보다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됐어요. 이 나라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깨지고 있었습니다. 배터리에 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채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심한 갈증이 느껴졌어요. 냉장고에서 생수를 찾으려다 문득 싱크대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수도꼭지 옆에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아리수, 서울의 수돗물. 호기심에 수도꼭지를 틀어 컵에 물을 받았습니다. 맑고 투명했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놀랍게도 물맛이 깨끗했죠. 호텔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다니 스위스 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고 포럼 장소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제 옆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았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죠. 이 기회에 아리수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한국 분이신가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제 이름은 김보람입니다. 환경공학과 학생이에요. 호텔에서 아리수라는 수돗물을 봤는데 정말 그냥 마셔도 괜찮은가요? 김보람은 밝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집에서 항상 그냥 마셔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서울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점들이 지도 곳곳에 표시되어 있었어요. 김보람은 그중 하나를 터치했습니다. 이게 아리수 앱이에요. 우리 동네 수질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히 보니 염소 농도, pH 수치, 탁도 등 상세한 수질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죠. 실시간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김보람이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매일 170개 지점의 수질을 검사해요. 모든 결과를 공개하니까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위스는 알프스의 깨끗한 물로 유명하지만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은 없었어요. 스위스는 알프스 물로도 브랜드를 만들진 않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깨끗하다고 믿으니까요. 김보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자연이 아니라 신뢰를 시스템으로 만듭니다. 시민이 물을 안심하고 마신다는 것, 그게 진짜 선진국 아닐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신뢰를 시스템으로 만든다. 이런 관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은 오랜 전통과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었죠. 포럼 장소로 걸어가며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는 품질을, 수돗물에서는 시스템을 통한 신뢰 구축을 보았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빠른 속도의 이면에는 탄탄한 시스템과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어요. 유럽의 오랜 전통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포럼 일정을 마치고 저녁 무렵 호텔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복부에 통증이 찾아왔어요. 생각해보니 어제부터 묵직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통증은 가시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호텔 프론트에 전화했습니다. 가까운 응급실을 물었죠. 직원은 친절하게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택시가 도착했어요. 운전사는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영어로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응급실로 모시겠습니다. 10분이면 도착합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병원 방문,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의사소통은 가능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치료 수준은 어떨지 걱정이 앞섰어요. 스위스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만큼 비용도 높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대형 병원 응급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입구로 들어서자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 의료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 같았어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들어서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대에는 외국인 전용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접수 직원에게 다가가니 영어로 응대해 주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복통이 심합니다. 어제부터 있었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직원은 신속하게 제 여권과 간단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명찰에는 이지수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베르나르트 교수님, 저를 따라오세요. 제 이름을 완벽하게 발음하는 것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지수 간호사는 침착하면서도 친절한 태도로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기본적인 체온과 혈압 측정이 끝나자마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장염 증상으로 보입니다.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검사가 시작되었죠. 스위스에서는 예약을 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즉시 진행되었습니다. 이지수 간호사가 검사실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로 돌아오자 의사가 이미 결과를 보고 있었어요. 그 속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급성 위장염입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항생제와 소화제를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진단에서 처방까지 불과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스위스에서라면 최소 반나절은 소요될 일이었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수납창구로 향했을 때 가장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총 비용은 15,000원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5,000원은 약 15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17유로였어요. 스위스에서 같은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면 최소 200유로는 넘게 들었을 겁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자 수납 직원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이라 일반 수가로 계산했습니다. 수납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이지수 간호사가 약국 위치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물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랍네요. 이렇게 빠르고 저렴한 이유가 뭔가요? 이지수 간호사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아픈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 손은 빠르고 정확하고 따뜻하죠. 물론 의료진 과로나 응급실 과밀 문제도 있지만 접근성과 대응 속도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녀의 말에서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만이 아니라 접근성에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래 기다리거나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생각해봤습니다. 스위스의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용이 높고 진료 예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효율성과 접근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이지수 간호사의 말이 맴돌았어요. 한국에선 아픈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요. 이것이 진정한 의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의료는 기술적 우수성만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호텔 방에 들어와 처방받은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는지 통증이 조금씩 완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그러나 그 불빛만큼이나 따뜻한 손길을 가진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또 한 번 바뀌고 있었습니다. 빠르기만 한 나라, 품질을 추구하는 나라, 시스템으로 신뢰를 만드는 나라, 그리고 이제는 돌봄의 가치를 아는 나라로 보였어요. 병에서 회복된 다음 날, 저는 포럼 준비를 위해 호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취리히에 있는 팀과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보통은 호텔 와이파이가 불안정해서 중요한 회의는 항상 불안했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달랐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구석자리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은 간단했죠. 비밀번호도 필요 없이 휴대폰 번호 인증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회의 시작 10분 전 미리 접속해서 연결 상태를 테스트했어요. 화면이 선명하게 나타났고 소리도 깨끗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 나타났고 회의가 시작됐죠. 루카, 연결 상태가 아주 좋네요. 어디서 접속 중인가요? 취리히 사무실의 마틴이 물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요. 놀랍게도 연결이 아주 안정적이네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90분 동안 한 번의 끊김도 없었어요. 취리히에서는 간혹 연결이 불안정해 회의가 중단되곤 했는데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호기심에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다운로드 230메가, 업로드 180메가. 스위스에서는 좋은 환경에서도 100메가를 넘기기 어려웠는데 말이에요. 더 확인하고 싶어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후에도 속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놀랍게도 지하철 안에서도 150메가가 나왔습니다. 지하에서 이런 속도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시험 삼아 넷플릭스를 켜보았습니다. 4K 영상이 버퍼링 없이 부드럽게 재생되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어린 학생은 태블릿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고, 다른 승객들은 각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럼 장소에 도착해서도 이 경험을 잊을 수 없었어요. 마침 오늘 통신 인프라에 관한 세션이 있었기에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세션이 시작되자 발표자가 세계 각국의 인터넷 속도를 비교하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 평균 230메가, 미국 140메가, 독일 90메가. 왜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이렇게 빠른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발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IT 인프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여겨졌죠.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아파트 위주의 주거 형태라 광 케이블 구축이 효율적이었다고 해요.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통신사 간의 치열한 경쟁이 발전을 가속화했다고 합니다. 세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우연히 김보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베르나르트 교수님, 어떠세요? 한국 생활은 괜찮으신가요? 인터넷 속도가 정말 놀랍네요. 지하철에서도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보람은 자랑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희에겐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디지털을 권리로 봐요. 시골 어르신도 AI 수업 듣는 게 당연하니까요. 그녀의 말에 제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디지털 권리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시골 어르신도 AI 수업을 듣는다고요? 네, 정부에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AI 활용법까지 배우시죠. 디지털 소외가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접근은 드물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람과 헤어진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인터넷 속도라는 단순한 숫자 너머에는 디지털 권리라는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권리,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디지털 경쟁력의 원천이 아닐까 싶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빠르기만 한 나라, 그 다음은 품질을 중시하는 나라, 시스템으로 신뢰를 만드는 나라, 돌봄의 가치를 아는 나라,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한 가치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포럼 일정이 끝난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심야의 도시 풍경은 그 나라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곤 하죠. 저는 취리히에서도 종종 밤 산책을 즐기곤 했어요. 다만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한산해지고 여성들은 좀처럼 혼자 다니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서울의 강남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회사원들이 퇴근하는 모습, 식당과 카페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놀랍게도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거나 이어폰을 끼고 가볍게 뛰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 여성이 혼자 길을 걷다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녀는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걸어갔어요. 호기심에 주변을 둘러보니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골목길에도 어둡지 않게 조명이 밝혀져 있었고요. 다음 날 포럼에서 우연히 한국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전정책에 관한 세션이 끝난 후 전날 밤 제가 본 광경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밤에 여성들이 혼자 걸어도 안전한가요? 어제 밤늦게 혼자 걷는 여성들을 많이 봤는데 놀라웠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서울은 범죄율이 낮고 CCTV 통합 관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그의 안내로 경찰청 CCTV 통합 관제 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거대한 모니터 벽에는 서울 곳곳에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는 구조였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범죄 발생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안전의식이에요. 한국에서는 분실물을 찾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5대 범죄 발생률은 뉴욕의 5분의 1, 런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강력 범죄는 매우 낮은 편이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CCTV가 많은 것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해하지는 않나요? 유럽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논쟁이 많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CCTV를 감시가 아니라 보호로 느껴요. 잃어버린 지갑도 돌아오는 나라니까요.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한국 시민들은 안전에 조금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한국의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유럽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럽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반면 한국은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카페에 지갑을 일부러 두고 나왔습니다. 1시간 후 다시 방문했더니 카페 직원이 제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아무런 문제 없이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 사회의 안전과 신뢰는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가 그 기반에 있었죠.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인식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빠른 속도, 품질, 시스템, 돌봄, 디지털 권리, 그리고 이제는 안전과 신뢰라는 가치가 추가되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수많은 이야기가 숨쉬고 있었어요. 각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그 삶들이 모여 이런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리히의 고요함과는 다른 생동감 넘치면서도 질서 있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깊이 있는 나라였어요. 표면적인 속도와 효율성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와 시스템을 발견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습니다. 유럽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던 제 시각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출장을 위해 KTX를 타야 했죠. 서울역은 거대한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서자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앞에는 무인 발권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바일 예약 번호를 입력하자 티켓이 인쇄되었어요. 전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발권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열차 탑승 시간까지 아직 30분이 남아 있어서 역내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울과 부산의 거리를 검색해봤어요. 약 325km, 그런데 2시간 15분 만에 도착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에서 이 정도 거리면 최소 4시간은 걸리는 여정이었죠. 승강장으로 향하자 긴 KTX가 이미 대기 중이었어요.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내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의자는 넓고 편안했고 다리 공간도 충분했어요. 이 자리가 비어 있나요? 옆자리를 가리키는 노신사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신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약 6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어요. 열차가 출발하자 노신사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취리히에서요. 아, 철도 강국이시군요. 저는 최만석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일했었어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열차 운행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만남이 없었어요. 저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루카 베르나르트입니다. 경제학 교수이자 세계경제포럼 자문위원이에요. 최만석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속 305km로 달리고 있습니다. KTX의 정시 운행률은 99.7%예요.
독일 IC의 평균 지연이 15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5분만 지연되어도 큰 문제로 여깁니다.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정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열차 내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시험 삼아 화상통화를 해봤는데 끊김없이 선명했어요. 최만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빠른 게 아니라 책임지는 속도입니다. 늦는 것도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책임지는 속도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였죠. 열차가 중간역에 멈출 때마다 관찰했어요. 승하차 시간이 정확히 2분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시간을 중요시하지만 이런 수준의 정확성은 보기 드물었어요. 최만석은 태블릿을 꺼내 몇 가지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철도 시스템을 계획합니다. 지금 건설 중인 고속철도는 시속 420km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산과 강, 들판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가치관과 효율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2시간 15분이 경과했어요. 일정에 차질 없이 정확히 도착한 것입니다. 최만석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석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기차가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10년, 20년을 보고 계획하는 나라여야 하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부산역을 나서며 한국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속도만이 아니라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장기적 비전이 결합된 시스템이었어요. 유럽의 철도 시스템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은 효율성과 혁신으로 그 간극을 빠르게 좁히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첫인상은 서울과는 또 달랐어요. 바다가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인천공항에서의 첫 만남부터 KTX까지 한국은 계속해서 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포럼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아시아 경제의 성장 한계라는 주제는 이제 의미가 없었죠. 슬라이드를 전면 수정했어요. 발표장에 들어서자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니 박현우, 이지수, 김보람, 최만석도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소중한 안내자들이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한국을 단순한 속도 국가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회의장에 순간 정적이 흘렀죠. 유럽의 저명한 경제학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은 흔치 않았어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이 한국을 빠르지만 깊이 없는 나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달랐어요. 배터리 시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닌 기술력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설명했어요. 한국 기업이 품질을 선택하고 세계 시장이 그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아리수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수돗물에 브랜드를 부여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한국의 접근법이 신뢰를 만드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험도 나눴어요. 빠른 진료와 저렴한 비용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 한국 의료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에서는 속도뿐만 아니라 포용성을 강조했어요. 노인들에게도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시골 지역까지 고속 인터넷을 연결하는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안전과 신뢰에 관한 슬라이드에서는 서울의 낮은 범죄율과 높은 분실물 회수율을 보여주며 공동체의 안전이 선진사회의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어요. KTX 시스템에서는 속도보다 정시성과 장기적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책임지는 속도라는 개념이 한국 철도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설명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사진을 담았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작지만 가장 준비된 나라입니다. 진짜 선진국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죠. 발표를 마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객석에서 제가 만난 한국인들의 미소를 볼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취리히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고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어요. 앞으로의 강의 주제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미래 선진국의 조건, 한국에서 배우는 교훈. 진정한 선진국은 유럽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압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빠르지만 품질을 잃지 않는 나라,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함을 간직한 나라.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어떤 통계나 수치로도 측정할 수 없는 국민의 역량이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었어요. 유럽으로 돌아간 지금도 서울의 밤거리와 부산의 바다가 그립습니다. 언젠가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진정한 팬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